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지금 이 순간에도 라이벌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 세계 라이벌. 스포츠 대결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게 할 그들의 신경질. 널 부숴버리겠어. 라이벌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요즘 오 기자가 제 코너를, 오 기자가 제 코너를 너무 많이 뺏어가요. 강력한 바닥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진짜 라이벌입니다. 예. 2011년 4월 중국 서북부의 작은 도시 간수성 핑량시의 한 마을에 갑자기 식중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마는데요. 자, 사망한 환자들은 태어난 지 겨우 36일이 된 신생아도 있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지난 2008년 중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멜라민 우유 파동으로 이미 유제품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있는 중국 국민들은 유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환자들의 식중독은 식중독이 아닌 독극물인 아질산염 중독으로 밝혀졌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들 모두 이 지역의 낙농업자인 마원시엔의 우유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의 우유 탱크에서 다량의 아질산염까지 검출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유에서 대체 왜 이런 독극물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자, 독극물 우유 사건의 진짜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자, 범인의 정체는 마원시엔의 이웃 사람인 우광취한 마슈링 부부였습니다. 이웃이었어요? 뭐야 그러면? 그들은 마원시엔 씨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시죠? 예. 왜 독극물을 넣었는지. 고객을 빼앗기는데 앙심을 품은 이웃은 경쟁사의 우유 저장 창고에 은밀히 잠입해 어머. 우유 탱크 약 300g의 아질산염을 쏟아부은 것이죠. 아유,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를 경쟁자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손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거라고. 이게 국내 낙농업계는 우유업계 전체에 큰 그렇죠. 불신을 쌓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자, 할리우드의 대세 오브 대세, 천재적인 음악성과 독보적인 스타성을 갖춘 전무후무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자, 그리고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이자 미국 비대중음악 차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케이티 페리. 사실 이 두 사람은 SNS에 서로 칭찬도 해주고 또 음악적 교감도 나누었던 절친이자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의 관계가 180도 틀어지는 일이 발생. 또 아이고. 천하의 앙수까지 되고 맙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지?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4년 9월 미국의 유명 대중문화 잡지에서 자신의 신곡 배드 블러드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친구인지 적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어느 여가수에 대한 노래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셀레나 고메즈, 제시카 알바, 신디 크로포드 등 그녀의 셀러브리티 친구들이 무려 17명이나 총 동원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녀의 적수로 등장한 검은 머리 단발녀 셀레나 고메즈. 자,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케이티 페리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겠네요. 자, 이 의미심장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대 케이티 페리의 전쟁임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둘이 친했다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진 거야? 남자 문제입니까? 정확하겠죠. 아, 진짜로? 설마. 나이, 촉과 감. 남자 아니면 저럴 일이 없어요. 2011년에 케이티 페리의 공연을 함께한 3명의 댄서가 2013년 3월 자신의 투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자, 근데 케이티 페리가 앨범 로어 활동을 시작하자 댄서들이 그녀에게 쭈루루루루 달려갔던 겁니다. 케이티 페리가 내 공연 망치려고 일부러 빼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일부에서는 한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 남친 팝스타 존 메이어 아시죠? 존 메이어. 자, 그와 케이티 페리가 연애를 했었다라는 사실에 화가 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당장이라도 쏴라 있네를 외쳐야 될 것 같은 화끈한 남자 스타를 만나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유일무이한 악동 크리스 브라운과 2007년 데뷔 당시
16살의 나이로 미국 음악계를 씹어먹은 래퍼 솔자보이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살벌한 디스 랩 전쟁이 아닌 주먹으로 서로에게 대결 신청을 했습니다. 뭘 대결 신청을 해요? 자, 이들이 주먹 다짐을 벌이게 된 원인은 바로 크리스 브라운의 전 여친 카루쉐 투란 때문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녀는 2014년 크리스 브라운과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그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1월 전 여친 카루쉐 투란이 별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래퍼 솔자보이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현 남친들도 아니면서 크리스 브라운이 솔자보이한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좋아요 눌렀다고? 난 이게 왜 화가 날 이유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크리스 브라운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맙니다. 야, 옥당으로 따라와. 그래서 솔자보이는 이 결투 신청을 자신의 짹짹이에 올리는 겁니다. 그걸 또 뭐 올려? 아니 너무 유치한데? 자, 썰전으로만 그칠 줄 알았던 이들의 싸움은 결국 실제 복싱 대결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전문 코치진까지 아 진짜로? 솔자보이는 세계 최고의 복싱 챔피언인 메이웨더가 스텝으로 붙습니다. 정말로? 아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요? 메이웨더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 브라운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에게 특허를 받아서 팽팽한 대결극을 형성했고요. 코치가 타이슨이랑 메이웨더야? 그냥 메이웨더랑 타이슨이 붙는 걸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 하나 누른 게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아 좋아요가 뭘 대단하다. 2017년 3월 팬들은 엄청난 복싱 경기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크리스 브라운이 돌연 경기를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건 진 건데? 뭐야? 자, 이에 솔자보이는 크리스 브라운에게 헤이 보이, 나한테 쫄았어? 라며 대놓고 저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야? 자,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까지도 크리스 브라운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절친 노트? 아 우리 둘이요? 네, 저희도 아 뭐 그러네. 둘이도 초반 근데 싸웠다고 보기엔 좀 우스운. 누가 크리스 브라운이었나요? 제가 리트윗을 했으니까 네. 제가 솔자 브라운. 솔자 브라운이요? 솔점. 전 크리스 보이요. 제가 솔자 보이. 다 지금 과거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어깨 동무 한번 할까요? 찰리우드 승리의 여신은? 중국 찰리우드에서요 희대의 라이벌로 불리는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쯔이와 판빙빙인데요. 이 두 여배우는 1996년 같은 해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장쯔이는 99년에 장이모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로 베를린 영화제 은봉상을 수상하며 대스타로 등극. 이후에 조미, 조우신, 쉬징레이와 함께 대륙의 4대 천후로 불리며 중국 대표 여배우로 손꼽혔고요. 이후에 와호장룡과 게이샤의 추억으로 국내는 물론 대륙이 할리우드로 보낸 선물이라는 극찬까지 받으면서 할리우드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데뷔한 판빙빙은 화려한 외모에 가려진 탓인지 장쯔이보다 연기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히트작 없이 무명인 듯 무명 아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깁니다. 2008년에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에서 연기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장쯔이가 돋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톡톡 튀면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잘 소화한 판빙빙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대륙은 판빙빙 월드로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영화 8인 최후의 결사단 등 하는 작품마다 족족 히트. 그렇게 중화권 여배우로 승승장구하게 된 판빙빙. 이때부터 장쯔이와 판빙빙의 라이벌 구도는 더 팽팽해집니다. 얼굴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난다는 판빙빙은 2015년에 중국 사극 무미랑 전기를 통해 무려 삭발 분장을 감행합니다. 와. 이 여배우로서 진짜 힘든 결정이거든요. 자, 사진 보시죠. 더 이쁘지 않아요? 지금 전 기자도 보자마자 예쁘다는 말을 연발하고 계시는데 페어량. 이에 장쯔이도 한껏 자극을 받았던 걸까요? 그녀 또한 2017년 12월 중국 예능 프로 배우의 탄생에 출연해서 늙고 초췌한 노인 분장까지 도전했다고 합니다. 오. 뒷얘기가 되게 많은데
2012년에 장쯔이가 억대 성접대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때 중국의 영화 평론가인 비청궁이라는 사람이 지겹지 않나 미스 F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저격글이네. 그러니까 이 소문 자체가 판빙빙이 올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청궁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결국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 판빙빙이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무죄를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 둘은 뭐 관련된 썰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의식을 정말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죠. 네. 테니스 코트 위에서 만난 원수? 월등한 실력과 아름다운 미모를 겸비해 러시아의 테니스 요정이라 불리는 마리아 샤라포바. 그녀는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선수의 이름을 무려 106번이나 언급하며 2004년에 열린 테니스 대회에서 제가 그녀를 이긴 뒤로 절 무척이나 싫어해요. 라고 말해 테니스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체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테니스 여자들의 인연, 아니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불리는 윈블던 선수권 대회에서 윌리엄스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한 샤라포바. 그런데 얼마 후 샤라포바는 지인들에게 이 상대 선수였던 윌리엄스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멍청한 여자에게 지는 일은 없을까? 이후 윌리엄스는 정말 훈련에 매진해서 샤라포바를 상대로 2013년까지 무려 연속 13승을 기록. 실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벌 구도가 깨졌냐? 아닙니다. 윌리엄스는 여전히 샤라포바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은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났지만 미모와 스타성을 갖춘 샤라포바가 부와 명예, 인기 면에서는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그러던 2013년 6월 샤라포바와 윌리엄스는 코트 밖에서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쪽은 윌리엄스. 그녀는 요즘 글쎄 속이 시커먼 남자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샤라포바는 이 인터뷰를 듣고 대분노합니다. 그 이유 샤라포바 같았어요. 샤라포바 연기한 겁니다. 늘 그런 소리 화가 나서. 내시니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샤라포바와 자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샤라포바는 윌리엄스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테니스 선수 그레고르 디미트로프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엔 2판 4판 샤라포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네. 해외 인터뷰에서 사생활 얘기라니. 먼저 자신의 유부남 남자친구라 밝히시지. 유부남 남자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시 윌리엄스는 자신의 코치이자 유부남이었던 패트릭 모라토글루와 공공연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아니, 저는 그 테니스 경기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예. 저기는 은퇴하셨나요? 샤라포바는 아직 아닌가요? 샤라포바는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나요? 하고 있죠. 네. 슈테프 그라프는 은퇴했습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예. 안드레 에거시랑 결혼을 사귀고 있습니다. 에것이 원래는 브룩실즈라 안드레 에거시가. 아, 그렇지, 맞다. 옐로 저널리즘 강해요. 아, 그러니까. 옷도 황색이에요. 좋습니다. 옐로 저널리즘. 일본 카누게 2인자가 사는 법. 최근 일본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2년 뒤에 도쿄에서 개최할 하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무척 분주합니다. 그 와중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며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른 두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스키 야스히로 선수와 도마스 쇼지 선수. 먼저 32살의 스즈키 선수는요, 일본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둔 경력이 있고요. 2010년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의 고마스 선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중견 선수 못지않은 출중한 실력을 겸비해 떠오르는 유망주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선수에게 한 차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년 전 리우 세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한편 고마스 선수는 떠오르는 신예답게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열린 일본 카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스즈키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도 잠시 일본 카누기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그 이유는 고마스가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단백질 스테로이드가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고마스에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 2달 뒤 일본 체육회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제가 고마스 선수 물통에 몰래 근육 증강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습니다. 일본 카누 연맹은 결국 스즈키 선수에게 8년간 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아예 제명 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고마스 선수는 다행히도 자격 정지 처분을 해제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명문대 교수직 9일 전화. 영국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 이 대학엔요, 포엠, 시 문학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Professor of Poetry, 시학 교수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졸업생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 교수직은요, 18세기부터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9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셰이머스 히니 등 시문학계의 거물들이 거쳐간 명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역대 시학 교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경합, 아니 대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시학 교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총 3명. 그중에 특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자는 199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 데릭 월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몇 주 전 영국 유명 일간지에 충격적인 내용의 칼럼이 실립니다. 뭐 했는데도. 놀랍게도 월컷이 1982년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여제자를 성추행하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고의적으로 성적을 낮게 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결국 월컷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그 뒤 시학 교수의 영광은 월컷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던 여류 시인이자 학자인 루스 파델에게 돌아갔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도 또 불안하다. 영예를 차지한 지 9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월컷의 과거를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시학 교수 후보에 같이 오른 루스 파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델은 과거 월컷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고 시학 교수직에 대한 욕심으로 스캔들을 제보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후보가 3명이었으니까 나머지 1명이 됐을까요? 그러겠죠?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일로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도 잘못을 통감하며 자숙의 기간을 가졌고요. 결국 그해 시학 교수는 선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로. 그 추악한 만행을 재조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요. 월컷의 과거 추행을 만천하에 근데 근대한 또 거니까. 영국이랑 또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가 영국 다르니까. 누구를 음해하고 올라가는 것도 영예롭지 않다라고. 네, 그런가 봐. 영국이 좀 생각하는 문화가 있네요. 특종의 여왕 자리를 두고 펼쳐졌던 특종 전쟁. 월터스가 제 특종을 망쳤어요.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미국의 A방송사 간판 스타로 2014년까지 방송 경력 53년.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바브라 월터스. 그녀는 1974년 미국 최초로 저녁 메인 뉴스 여성 앵커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C방송사에서 앵커 겸 기자로 활동했던 다이앤 소여가 월터스가 있는 A방송사로 이적하면서 상황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은 탁월한 탐사 취재, 인터뷰 실력까지 백중지세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라이벌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회담으로 떠들썩했던 2000년 두 앵커의 피 튀기는 싸움의 서막이 열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야스르 아라파트를 서로 출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특별 게스트를 따낸 건 바로 굴러온 돌, 다이앤 소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이 둘 사이에 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다이앤 소여가 단독 특종을 잡았는데 미국의 국민 MC 오프라 윈프리와 MC계 투톱으로 불리던 로지 오도넬.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이앤 소여는 이 단독 특종을 자신의 토크쇼 프라임타임 Thursday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포가 되고 맙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스포일러는
바버라 월터스 본인이 진행하는 토크쇼 더 뷰에서 배우 로지 오돈넬이 동성애자라면서요? 라며 슬쩍 흘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이언 소여는 자신이 어렵게 입수한 특종을 김세기했다며 노발대발했지만요. 바버라 월터스는 그 특종에서 중요한 건 로지 오돈넬이 동성 커플들의 어린이 입양 제한법을 반대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라면서 뻔뻔히 둘러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종 전쟁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굵직한 특종은 주간지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S주간지는요. 정치인 스캔들을, B주간지는 연예계를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때는 2017년 5월. S주간지는 장장 13장에 걸쳐서 엄청난 특종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 특종은 바로 S주간지의 특종을 B주간지가 훔쳐갔다. 아, 정말요? 그리고 기사 내용과 함께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까지 첨부. 어땠었다고. 그죠? 근데 와,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도둑질 수준인데, 이거는? 일단 S주간지가 제일 처음 의심했던 사건, 2014년 9월 이케가미 아키라 칼럼니스트가 A신문사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칼럼을 거부당해 연재를 관뒀다는 특종을 S주간지가 가장 먼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주에 똑같이 B주간지에서도 이를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S주간지가 특종 도둑이 있는지 한번 낚아보자라고 했고 그 뒤에 2016년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 실태 특종을 잡은 S주간지는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2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기사 예고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B주간지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2가지 증거 중 1가지 증거만이 신문에 실린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기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오 기자를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훔쳐가서 미리 조사를 한 것이다. 증거만 잡혀봐 하여튼. 네. 네. 상세, 야. 상세 언론이에요. 전 세계 R&B 아이콘 야성미 무한 뿜뿜남 어셔. 그리고 특유의 달콤하고 섹시한 창법으로 일명 미스터 섹시라 불리는 저스틴 팀벌레이크.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들었다 놨다는 이 두 사람. 두 사람의 첫 번째 전쟁, 바로 히트곡 대결입니다. 먼저 말이 필요 없는 명곡이죠. 어셔의 Yeah. 2004년 발매 일주일 만에 B 대중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 무려 12주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팝, 베스트 R&B 부문까지 독식. 한편 저스틴 팀벌레이크 하면은 뭐 떠오르는 레전드 곡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섹시 백. 하! 발매 첫 주에 B 대중음악 차트 1위는 물론이요. 게다가 음악계 최고권이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댄스 레코딩 상, 베스트 남자 보컬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씹어먹은 두 사람. 뭐 양분했죠, 둘이. 그렇죠. 진짜로. 예. 자, 그러면 이 남자들의 두 번째 대결은 뭐냐? 바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패션쇼로 불리는 빅토리아 비밀쇼에서였습니다. 먼저 2006년 앨범 발매와 동시에 이 무대에 초청된 저스틴 팀벌레이크. 숙명의 라이벌 어셔 또한 2008년 이곳에서 본인의 메가 히트곡 Yeah!를 선보였습니다. 이 둘의 퍼포먼스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2014년 미국의 N 일간지에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어셔의 무대를 빅토리아 비밀쇼의 베스트 퍼포먼스 10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마지막 라이벌 전쟁, 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둘러싼 대격돌. 비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2007년 네오의 So Sick을 부른 동영상으로 너튜브 라이징 스타가 된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의 동영상이 미국의 연예 기획자 스쿠터 브라운의 눈에 띄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세계의 라이벌 저스틴 팀벌레이크와의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년 비버를 얻기 위해 시작된 두 남자의 맞대결.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자신의 데뷔 그룹 엔싱크의 축하 파티 도중에 비버와의 만남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셔의 애정 공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비버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 연락을 취했고요. 유명 프로듀서들에게 비버를 소개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비버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공개해봐요. 빨리. 좋습니다. 예. 비버는 어셔? 저스틴? YG. 어셔를 선택합니다. 진짜. 그 이유는 자신의 진가를 먼저 알아봐 준 게 어셔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대결의 승리는 어셔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주 하늘을 잡아라. 스카이 월즈.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 호주. 자, 그중 호주 국내선을 담당하는 국적기 Q 항공사는 1920년 창업 이후 2000년대까지는 쭉 경쟁 없이 호주 하늘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성에 겁 없이 도전한 항공사가 있었으니 V항공입니다. 자, 그리고 V항공은 호주에 취항한 지 3년 차가 되는 2003년 9월엔 국내선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뉴질랜드까지 운행하는 노선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V항공사가 계속해서 축축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Q항공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V항공사의 저렴한 국제선에 대비해 새로운 저비용 항공을 설립합니다. 자, 그런데 2010년 V항공사가 Q항공사를 향해 크게 한 방을 날리고 맙니다. 바로 Q항공사에서 전무까지 맡았고요. 무려 36년 동안 근무해온 존 모르게트를 V항공사의 최고 경영자, CEO로 스카우트를 한 겁니다. 와, 핵심을 빼갔어. 36년 동안 임원으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머. 아니, 그 회사 내용 다 알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지. 와, 빅피처인데. 자, 그뒤 Q항공사는 본격적으로 새 이미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그동안 주로 차분한 느낌의 기내 안전 영상을 제작을 해왔다면 2011년도엔 영화배우 존 트라볼타를 기내 안전 영상 모델로 기용하면서 조금 더 친근한 느낌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자, 반면 V항공사도 2012년 이미지 메이킹에 도전합니다. 존 트라볼타를 모델로 쓴 Q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V항공사의 얼굴이자 연예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본인이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 출연시키며 기내 안전 영상을 만든 건데요. You need to fasten your seatbelt. 야, 돈 묻었네. 네. 미국 햄버거 라이벌 50년사. 2015년 8월 26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NG와 SG에 요상한 휴전 제한 광고문이 실립니다. 이 광고를 낸 곳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B사였는데요. 버거왕. B사는 경쟁사인 M사에게 우리 전적은 잠시 스톱, 평화를 사랑하는 버거를 만들자고요 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와비의 토마토와 고기 패티, 빅비의 소스를 결합한 맥와퍼라는 햄버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맥 와퍼는 저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기대되네요. 왜냐면은 M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와를 안 먹고 그렇죠. 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M을 안 먹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달라요. 장단점이 극명하니까 이걸 그렇죠. 합하면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버거 전쟁은 무려 반백년간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메뉴 전쟁이었습니다. 1957년 B사는 커다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W버거를 출시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자 라이벌인 M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커다란 소고기 패티를 이기려면 그래 이거야. 이윽고 나온 M사의 야심작, 바로 햄버거 업계 최초로 석 장의 빵과 두 장의 패티를 사용한 B버거였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B버거는 출시 1년 만에 50억 개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합니다. 와, 50억 개는 진짜 엄청나네요. 이후에 이 두 기업의 전쟁터는 바로 TV, 이 CF 대결로 붙게 됩니다. 먼저 B사 매장에 M사의 은알드 아저씨가 와서 B사 버거를 먹는 광고. 진짜 미국적이다. 그 뒤에 M사는 이에 질세라 M사의 감자튀김은 맛있어서 사람들이 뺏어 먹는데 B사로 위장하지 아무도 안 먹는다라며 슬쩍 디스하는 광고로 맛땡을 내놓게 됩니다. 이상
햄버거 없이는 못 사는 저 전 모델 전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헨이죠? 예, 저의 라이벌이 하고 있죠. 저의 라이벌이 구한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라이벌인가요? 네, 다니엘 해전니. 예. 다니엘 해전니. 많이 해줬네요. 해니. 예. 슈퍼리치 2세들의 대결 스케일은 최근입니다. 그는 정말 IT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쇼미더머니를 능가하는 이 디스전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세계 IT 업계의 양대 산맥 빌 게이츠와 고 스티브 잡스가 서로를 평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세계를 주락벼락한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그들의 2세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고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 이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첫째 딸 제니퍼 게이츠가 그 주인공인데요. 라이벌 종목은 승마입니다. 둘은 아버지들의 후광을 얻고 줄곧 라이벌로 손꼽히게 됐고요. 전 미국 승마 선수 메이슨 펠프스의 평가에서도 두 사람의 실력은 모두 우수하며 훗날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가 남다른 서포트인데요. 먼저 빌 게이츠는요, 2012년에 승마 대회를 앞두고 딸 제니퍼가 머물 대저택을 임대합니다. 방 8개, 헛간, 마구간, 승마 연습장을 몽땅 갖춘 곳으로 당시 임대 비용만 약 6억 8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는 아예 약 928억 원을 들여서 주변의 목장까지 축구장 약 3개 규모의 부지를 몽땅 다 구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렌은 지난 2016년 6월 약 160억 원을 들여서 딸 이브를 위한 약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목장을 구입을 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구매한 목장 바로 옆집. 2배 이상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사람 참 심리가 묘한 것 같아. 굳이 그죠? 그죠. 거기로 갈 건 뭐 있어. 보여주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승마에서 단연코 빠질 수 없는 스펙이 있죠. 바로 말입니다. 2012년 빌 게이츠는 딸 제니퍼가 탈 말 4피를 빌리는 데만 약 3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한편 이브 잡스는요, 독일산 명품 경주마, 벨기에 원블러드 품종의 7RZ를요, 지난해 아예 도매를 해서 무척이나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남다른 클래스를 자랑하는 이 라이벌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원수가 된 명품 vs 명품. 세계 명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명실상부 명품 브랜드의 쌍두마차. 바로 프랑스 대표 L 브랜드와 이탈리아 대표 G 브랜드입니다. 이 두 브랜드가 속한 그룹의 회장님들이 무려 20년째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앙숙 중에 앙숙이라고 합니다. 진짜? 2014년에 L사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파리의 현대미술 디자인 센터를 열었는데 이때 G사를 보유한 K사의 프랑스와 피노 명예회장이 내가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지!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단 박물관을 열겠다고 득달같이 발표를 했을 정도랍니다. 누가 봐도 살짝 유치해 보이는 이 기싸움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여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뒤에 상색. 야. 상색 언론이에요. 그 뒤에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두 회장은 서로 집에 초대하고 대소사도 함께 챙길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데요. 1999년 둘 사이를 갈라놓은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맙니다. L사의 아르노는 G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G사를 협상을 하려던 그때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피노가 G사의 주식을 자신보다 더 많이 사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하루아침에 라이벌이 된 두 사람, 아니 두 회사. 2003년에 결국 피노가 G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차지하고 맙니다. L 브랜드와 G 브랜드의 20년 라이벌 전쟁에 서막이 된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 2016년 1월 세계적 해운기업 E그룹의 창업자인 장용파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그의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유서 때문에 E그룹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겐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부동산,
등등등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의 재산을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장궈웨이 단 한 사람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겠는데요, 보니까.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전에 장윤파 회장은 총명하고 사업 열정이 남다른 막내 장궈웨이를 유달리 총애했다고 합니다. 장궈웨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비행기 제조와 수리 과정까지 공부시켰고요. 기장 자격증까지 취득해 이 항공사의 기장까지 하게 하면서 이 그룹의 제휴 항공사의 책임자로 집중 육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첫째 부인의 아들이자 장남인 장궈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남 장궈화는 가족들의 지분을 싹싹 모아서 막대한 지분을 내세우며 장궈웨이를 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그룹의 총재 지위에서 해임시켰고요. 장궈웨이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이사장직에서까지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남 장궈화는 공격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무섭네. 유서에 명시된 유산의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면 이 항공사의 이사장직만은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최후의 협상 카드를 제시한 거죠. 이거 뭐 이게 무슨 한국 선언을 협상이야. 하라는 거죠, 항공사. 예. 네. 장궈웨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대만의 대표 항공사인 이 항공사의 이사장직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길로 이 항공사와 맞붙을 새로운 항공사 S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 무섭네. 가자 이거지, 한번. 어? 아직 떴나요? 아직 안 떴어요. 아직 비행이 안 떴나? 2020년에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형제난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야, 이게 라이벌이 없네, 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한 성당에서 변호사 마이크와 음악가인 카리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만 무려 4천여 명이 참석하며 국가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부의 두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마이크의 할아버지는 필리핀에서 21년간 독재 정치를 펼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아유. 아내 카리나의 할아버지는 마르코스의 독재에 항거하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인 라울 망글라푸스입니다. 대박. 이게 웬일이야? 이 두 가문의 악연은 무려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 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망글라푸스와 마르코스. 결국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 그런데 마르코스는 당선된 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망글라푸스는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왔는데요. 21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한 마르코스가 1986년 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치르려 하자 이에 분노한 필리핀 국민들은 민주화 혁명을 일으켰고요. 결국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정적이었던 망글라푸스는 외무부 장관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 손자의 결혼식에 카리나가 신부 측 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서 카리나와 마이크가 fall in love.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갔고요. 결국 우리 사랑이 결실을 맺었어. 나 임신했대.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이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코를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 미아가 태어나게 됐고요. 이 예쁜 딸 미아가 두 가문의 화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라이벌. 대단하다. 그것을 이긴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특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헤드라인부터 알려드릴게요. 영국을 뒤흔든 브리팝 전쟁. 신의 한 수, 바둑판 위의 흑백 전쟁. 보기 이제 첫 번째 1위 특종 후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1995년 영국 전역을 뒤흔들며 세기의 차트 전쟁을 벌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블록, 그리고 제2의 비틀즈로 불리며 신드롬까지 일으킨 오아시스입니다. 멋있어. 두 국민 밴드가 희대의 라이벌이 된 까닭,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2월 블러는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한마디로 전쟁의 불씨, 어그로를 끌어버리게 됩니다. I think this should have been shared with Oasis. 왜 그런 말을 했죠? Yeah, much love and respect to them. 자, 뜬금없이 오아시스를 언급하면서 오아시스 멤버뿐만 아니라 팬들의 속을 그냥 촥 긁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블러의 소속사까지 이 전쟁의 불씨에 기름을 그냥 콜 들이붓습니다. 왜 그랬어? 블러는 자신들의 싱글 앨범 발매일을 오아시스 싱글 앨범 발매일에 맞춰서 밀어버린 겁니다. 자극했네. biggest chart war in 30 years. The Manchester 영국 BBC에선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브리팝 전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오아시스의 앨범 판매량은 먼저 약 22만 장. 자, 그리고 블러의 앨범 판매량은 약 27만. 싱글 앨범 전쟁에서는 블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도 받고 먼저 앨범 판매도 먼저 치고 나갔던 거죠. 열받아. 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기억하십니까? 오아시스.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995년 9월 블러는 4집 앨범 The Great Escape를 발표. 또 한 달 뒤 오아시스는 2집 전설의 명반 모닝 글로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결국 누구였을까? 이번엔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오아시스의 2집 앨범은 영국 음악계 역대급으로 데이트를 기록, 특히 원더월이라는 노래는 영국 제2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온 거리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라이벌 19 두 번째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우리나라의 국수 바둑 구단 이세돌. 자, 그는 2002년 17세가 되던 해에 공식 대회에서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이후 세계 최정상급 기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천재 바둑 소년과 숙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니 바로 커제. 이 둘에게 진짜 승부수를 던지게 한 세계의 대결이 있었으니 바로 2016년 3월 인공지능 대표 알파고와 인류 대표 이세돌의 바둑 대결. 안타깝게도 이세돌이 내리 세 판을 패하며 승패는 갈렸지만 네 번째 경기 0.007%의 확률로 둘 수 있다는 정말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두며 기적적으로 4국에서 1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세돌의 영원한 라이벌 커제는 나는 뭐 이세돌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자신이 있어요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달 뒤인 5월 중국 저장성이 열린 커제 대 알파고와의 대결. 스스로 인류 최강을 자부하던 커제. 근데 결과는 맥없이 완패. 얼마나 힘들었던지 무섭네. 세 번째 대결 중에 저렇게 눈물을 보이고 합니다. 아하. 예. 자, 그리고 이 알파고의 대국 이후 묘한 동료의식을 느낀다는 두 사람. 인류 대표 바둑 기사들의 선의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넘버 2, 그 자체인 남자. 오늘 특종 주제 보고 설마 이 사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2인자의 아이콘이자 그냥 인생이 넘버 2 그 자체. 바로 전 프로게이머이자 방송인 홍진호 씨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2000년대 초반 수많은 남성들을 PC방으로 집합시킨 게임 별크래프트. 당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현란한 경기 운영으로 그는 단숨에 스타 게이머의 반열에 올랐고요. 폭풍저그라는 수식어를 겟하며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프로리그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그였지만요. 늘 결승에서 만난 임요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의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준우승 2위를 한 횟수가 무려 22번.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홍진호 씨와 넘버 2의 인연은 사이언스 그 자체입니다. 기차표를 발권해도 2호차 22번 좌석. 또 과거 한 방송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홍진호 씨의 집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분류 권역상 2권역으로요. 대표적인 버스 노선이 2222번. 진짜? 이 정도면 홍진호가 2고 2가 홍진호 아니겠습니까?
동의어네, 동의어. 그리고 2011년 6월 프로게이머 은퇴 후 방송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진호 씨. 그런데 2013년 만년 2등이던 그가 드디어 당당히 우승자 타이틀을 꿰차는데요. 바로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최종 우승자는 홍진호 씨가 되었습니다. 우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실 게임할 때 정말 우승을 고대했었는데 한 번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이 수건을 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대로 홍진호 씨와 넘버2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2015년 홍진호 씨는 포커 플레이어로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4월 대만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서 또 2등. 같은 해 8월 필리핀의 한 포커 대회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2의 늪에 빠져들었고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놀랍지 않아? 아니, 앞에는 그렇다 쳐도 네. 포커 플레이어로.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홍진호 씨보다 2년 앞서 임요한 씨가 포커 플레이어로 전향했었는데요. 2018년 일명 포커 임진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 결과 콩은 콩. 이날 홍진호 씨는 임요한 씨를 상대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오후 2시 22분에 열린 홍진호 씨의 프로게이머 은퇴식.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해 주더라고요. 최고의 스타도 넘지 못한 벽?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인들의 축제답게 팬들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5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I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유독 이제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던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받았어요. 근데 사실 아카데미 상복이 유독 없는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연기의 신으로 추앙을 받지만 이게 못 받았다고? 이 사람이 못 받았어? 이런 배우들이 꽤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나무주연상 수상으로 넘버1 자리에 올라 아카데미 만년 넘버2를 벗어났지만요.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됐지만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한 아카데미 넘버2 저주에 걸린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은 바로 새, 사이코 이런 스릴러 장르를 개척한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히치콕 감독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감독상을 못 받았어요. 우와. 이게 사실 공포 영화의 바이블 같은 존재로 지금도 패러디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포 영화가 다 저분한테서 나오는 커튼, 욕실, 오샤. 음.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이분이 1941년에 영화 레베카로 작품상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스릴러 영화의 3장을 연 업적을 남긴 그인데 정말 놀랍게도 오전 5패로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아카데미 넘버2 아카데미상과 유독 인연이 없는 배우들이 또 있는데요. 디카프리오 이전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오전 1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무려 8전 8패. 누구? 할리우드의 원로 배우 피터 오툴입니다. 와, 아라비아 로렌스. 와. 피터 오툴은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나무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 백킷, 스턴트맨 등으로 총 8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수상에 실패. 아카데미 넘버1이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국민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은 저 눈빛 연기가 카리스마가 정말. 7.8기를 한번 받을 만도 한데 8전 8패. 8패. 아카데미상 못 받았다고 해서 저분들이 명감독이나 명배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아카데미에서는 넘버1이 되지 못했지만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 자체가 더 값진 트로피가 아닐까요? 만년 2등 기업의 대반란. 2018년 기준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345조 3,668억 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콜라는 피자나 치킨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먹을 때는 저거 없으면 못 먹겠어요. 느끼한 음식 종류. 자, 뭐 콜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바로 P사와 C사. 콜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라요, 달라. 두 회사는 아주 오랫동안 콜라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선발 주자로 앞서 나갔던 C사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해외에 참전한 미군에 콜라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군부대 근방에 만들어진 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 본격적으로 P사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C사는 하루 평균 19억 잔, 초당 2만 1,990잔을 판매하며 명실상부 콜라업계의 넘버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뭐 원조고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저 스펜서츠의 저 로고 있잖아요. 빨간 바탕. 그게 이제 콜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C사로 인해 만년 넘버2였던 P사. 이 P사는 콜라업계 1위를 빼앗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햇빛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광고는 물론 C사가 광고에 주로 북극곰을 등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P사는 수억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마이클 잭슨, NBA 선수 등 당시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발탁,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전쟁이네요. 또 미국은 상업 광고 연예인이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 안 하지? 미국은 연예인 상업 광고 나오면 못 나간다는 뜻이라서. 하지만 P사가 C사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96년 미국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이 C사는 42%, P사는 31%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고요. 이에 C사에서는 더 이상 P사에 대해 신경 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우, 굴욕적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콜라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P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까? 1994년에 P사에 입사한 인드라 누이는 우선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외식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 그러자 P사를 경쟁사로 여겨서 음료 구매를 꺼려했던 맥도날드와 버거비 등 다른 외식 업체들이 P사의 콜라를 찾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1998년에는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비와 2001년에는 게토레비를 보유하고 있는 퀘이커 오비라는 회사를 인수. 그 결과 2005년 12월 P사는 시가총액 984억 달러를 달성. 시가총액 965억 달러에 머무른 C사를 보란듯이 제쳤고요. 콜라 전쟁 107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 결과적으로 이제 P사는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대응을 한 거네요. 콜라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2인자가 만든 IT계의 새로운 혁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IT 기업 A사. 그리고 A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던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 패션 차림으로 A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던 그 모습.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pad.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며 이번에는 잡스가 어떤 신제품, 혁신을 일으켜줄지 주목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당시 언론에서는요. 잡스 없는 A사, 이제 혁신은 끝났다. 사과 제국의 종국이라고 보도. 저렇게 예측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사과도 끝이 났나?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많이 했잖아요. 자, 과연 누가 차기 A사를 이끌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A사 CEO의 명패를 얻은 인물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요. 사람들에게 A사의 CEO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비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팀 쿡이 아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 A사의 넘버원 CEO이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듯한 팀 쿡.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라 불린 A사의 넘버2였습니다. A사의 심장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팀 쿡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생각으로 A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14년 9월 9일 팀 쿡이 만든 첫 신제품 발표회. 과연 잡스 없는 A사의 혁신은 무엇일지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팀 쿡이 내세운 것은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 바로 애플 워치였습니다. 워치, 이분이 만든 거예요? 했네, 그러면. 했네 했어. 했어. 진짜 했네 했어, 팀 쿡이. 자, 그리고 이어 발표한 아피폰 6.
내가 만든 제품은 무조건 한 손 안에 다 들어와야 해 라며 3.5인치의 작은 크기를 고집했던 잡스의 원칙을 깨고 팀쿡은 4.7인치와 5.5인치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블랙 혹은 화이트만 존재했던 아피폰이 팀쿡을 만나면서 레드, 그린, 블루, 골드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고요. 그리고 이어폰의 혁명, 무선 이어폰, 에어비 이어폰까지 선보이는 팀쿡표 혁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다 이 콩나물 달고 다니잖아. 저것도 만드셨구나. 근데 이게 혁신이 잡스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요점은 팀쿡의 아이디어와 힘이었다는 거죠. 오, 팀쿡. 자, 잡스가 아닌 팀쿡이 이끄는 A사.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 A사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대박이네. IT계 혁신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쿡. 또 다른 혁신을 주도하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넘버 2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왕좌를 찾은 육상 스타. 육상의 꽃 100m, 세계 신기록 9초 8 달성, 세계 스포츠 대회 3연패 주인공,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아인 번개 우사인 볼트. 육상 황제 은퇴 무대였던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위? 당시 황제 우사인 볼트를 꺾고 넘버 1에 올라 여러모로 화제가 된 선수.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에 밀려 오랜 시간 넘버 2에 머물러야만 했던 저스틴 게이틀리. 그런데 사실 게이틀리는 우사인 볼트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100m계 넘버 1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2004년 아테네 세계 스포츠 대회와 2005년 헬싱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게이틀리. 그렇게 미국 대표 스프린터이자 육상 단거리계 넘버 1으로 등극하며 게이틀린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았지만요. 2008년 혜성같이 등장한 우사인 볼트로 인해 넘버 1에서 만년 넘버 2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이틀린 넘버 2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에 밀려 3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선수권 대회, 2015년 베이징 세계 선수권 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까지 만년 넘버 2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등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저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또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 그.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6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런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된 게이틀리는 영원한 경쟁자 우사인 볼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존경심을 전했고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소감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사인 볼트 역시 게이틀리는 위대한 경쟁자입니다. 전 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와의 경쟁을 정말 좋아했어요. 서로를 빛내주었던 두 전설에 보이는 스포츠맨십은 1등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40년 만에 인생 대역전극. 2011년 12월 27일 열린 국내 모 프로 시니어 바둑 최강자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혈전 끝에 패배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이었습니다. 조훈현의 대마를 몰살시키고 175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주인공은 선응욱 구단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당시 선응욱 구단의 우승이요. 프로 데뷔 무려 40년 만에 얻은 첫 우승 타이틀이었습니다. 와, 40년? 40년. 14살에 입단해 한때 천재 바둑 소년으로 불린 그. 그러나 그에게는 늘 따라붙은 꼬리표, 바로 만년 넘버 2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바둑 인생에서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견고한 벽, 그게 바로 조훈현 구단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역사적인 첫 대결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기 최강자전 결승에서 조훈현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준우승한 것을 시작으로요. 1994년까지 15년 동안 모두 14번의 준우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자그마치 12차례나 그의 무릎을 꿇린 사람이 조훈현 구단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조훈현 구단의 제자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훈현이라는 그늘에 계속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후 선응욱 구단은요, 매일 인터넷 바둑을 두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내공을 쌓았고요.
그동안 자신을 항상 짓눌러왔던 우승에 대한 압박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놨는데요. 그 결과 2011년 12월 한 프로 바둑 시니어 대회 결승전에서 무려 40년 만에 준우승의 한을 풀고 드디어 조은현 구단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그 세월에 진짜. 아니, 어떤 기분일까요? 무려 40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선웅욱 구단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조은현 구단을 이겨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의 승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한 우물을 판 값진 결과가 아닐까요? 빙상이 세계 라이벌. 2004-2005 시즌 주니어 국제대회 4회 1위. 일본 피겨 첫 금메달을 안겨줄 피겨 천재. 주니어 여자 싱글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일본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였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자 아사다 마오와 무려 35.08점 차로 2위를 한 선수가 바로 피겨 여왕 휜연아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시절의 아사다 마오는 넘사벽이었어요. 이때만큼은 35점의 격차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1990년 9월생 동갑내기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까지 비슷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어딜 가나 라이벌로 꼽히며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피겨 1인자 타이틀을 걸고 펼쳐진 대회 2010년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대망의 첫 번째 대결 여자 싱글 쇼트. 이날 먼저 연기를 시작한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완벽히 성공시키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73.78점을 기록하며 곧바로 1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바로 다음 순서였던 김연아 선수. 마오를 향한 관객들의 환호성이 채 꺼지기도 전에 빙판 위에 오른 김연아는 특유의 강한 멘탈로 집중하기 시작.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매력적인 본드걸로 완벽 변신. 화려한 기술에 미친 연기력으로 무려 78.50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세계 피겨 역사에 기록될 만큼 최고의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아사다 마오와 금메달 굳히기에 들어간 김연아의 두 번째 대결. 여자 싱글 프리. 먼저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 선수는요. 단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150.06점을 기록. 합계 228.56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한 아사다 마오.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성공 이후 무대 막바지에는 빙판에 스케이트가 걸리며 점프 실패. 결국 합계 205.50점을 기록하며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놔했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보인 김연아. 인터뷰 도중 서러운 눈물을 흘린 넘버2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2017년 피겨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며 결국 김연아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아사다 마오. 그녀는 2020년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